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신냉전 시대의 세계경제 전망과 대응인데요. 사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계경제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고 불확실성이 많이 커져 있는데, 이게 단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지금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라든가, 뭐 우리가 조금 많이 이제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그런 보건 위험이라든가 이런 경제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이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의 어떤 종말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탈냉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든가 경제 통합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무역 안보, 경제 회복력, 그 다음에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들 요인들 간의 어떤 그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치 경제라든가 지정학, 지경학,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기술과 관련된 어떤 기정학 문제까지,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소위 신냉전이냐 아니냐 물론 논란은 있으나, 서방에서 어떤 디커플링, 탈중국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할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서 볼 때 일종의 진영화가 촉진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제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한 디커플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그 세계 교역이라든가 공급망이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수입 수출을 갖다가 완전히 막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선택적으로 디커플링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산업,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협력 관계를 계속 가져갈 요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건 사실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디커플링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침공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각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출 통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중용도 품목이라든가 방위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해외 직접 생산 규정, FDPR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상으로 이제 반도체, 컴퓨터 통신, 그리고 해양, 우주 항공, 이런 분야들에 대한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DP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제품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생산했거나 하면, 이게 이제 수출 통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관세에서의 어떤 최애국 대우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렇게 취소하는 것이 통상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이 서방 선진국들이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한다든가,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부터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 중단이라든가 러시아 7대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를 적용하는 그런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제재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러시아 루블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루블로 지불하게 한다든가, 또는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주식 매매를 갖다가 금지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그 루블화가 다시 그 제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고요. 뭐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유로존의 어떤 재정위기, 그다음에 브렉시트, 그다음에 그 트럼프 시절의 어떤 미중 무역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갔고요. 올라갔다가 뭐 다시 약간 복원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그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관의 뭐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 전망치를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쟁이 터지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번 달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4.5% 작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3.0%로 1.5%포인트 하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많이 낮게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보면 그 유가를 보면 WTO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의 그 유가를 보시면 특히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당히 많이 그 가격이 치솟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가격을 보시면 식품 가격 지수 그 FAO에서 나오는 식품 가격 지수를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이 이제 전반적인 식품 가격이고 이 오렌지 색깔이 그 오일 그러니까 유지류입니다. 뭐 팜유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보시면, 국제무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역량 같은 경우에 2020년 2월,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많이 이제 그 활발하게 막 확산되고 있을 시절인데, 그때 많이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그 파란색 그 막대 바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그 수준을 회복했는데, 그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무역액을 보시면 많이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가격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다. 무역량은 같은데 그만큼 무역에 그러니까 수출 수입되는 그런 가격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일단 원자재 수급이 많이 교란이 되고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경우에 그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이런 정책과는 오히려 그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량 위기 문제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그 거의 모든 그 산업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어떤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뭐 희귀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그 하방 공급 충격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상방 수요 충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그 복합적으로 이런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 충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경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 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히 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금리 상승이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신용잔고 관리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국지전 양상이긴 하지만 그러한 그 국지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어떤 영향 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만, 그 중국과 대만의 어떤 양안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돼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무역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 세계 교역이 GDP에서 찾은 비중으로 보면 거의 61% 정도였는데요. 한 10년 정도 지난 그 2020년에 보면 51.6%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1990년대부터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GDP 성장률 대비 무역 증가율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뭐 1대1 정도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1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그 무역 증가율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세계화가 이제 끝나고 탈세계화가 되는 거 아니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상품 무역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왼쪽의 그래프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고요. 뭐 사실상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교역은 상품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무역이 있는데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살짝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갖지 못했던 그런 디지털 무역이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그 디지털 무역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많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상품 무역이 그러니까 GDP에서 어떤 그 GDP 대비 상품 무역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서비스 무역이라든가 디지털 무역으로 대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화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여전히 중요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국경 간 어떤 그 밴드위스 그런 사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2005년에 비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0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해서는 사실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 몇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연계성, 그다음에 인적 자본, 그 인터넷 사용자의 어떤 기술 수준, 그리고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를 얼마나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 거래라든가 전자정부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예를 들어서 전체 EU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경제를 봤을 때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사실 그 가전제품,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가전제품 거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문화상품들의 어떤 수출이 가전제품들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 그만큼 디지털 컨텐츠의 한국의 어떤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디지털 기술에서 최상위권이지만 어떤 그 정책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야 되냐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그 파급, 그러니까 경제 전반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한국이 왼쪽에 한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디지털 문맹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16세에서 24세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55세에서 65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길이가 16세에서 24세와 55세, 65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그 폭이 가장 넓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대 간의 어떤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기술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게 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 격차가 있으면 생산성이 격차로 나타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평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이고요. 그 주요 대상은 그 플랫폼 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ABAC이라고 있는데요. APEC의 그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비즈니스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 장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로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 도전과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규범이 파편화되어 있다. 그 일관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 국경 간에 있어서. 그래서 국가 간 규범이라든가 표준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 서로 상호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 규범, 그 다음에 표준의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인프라인데요.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제도적인 인프라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 민간 협력이라든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그 설문조사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중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인데요. 사실 WTO 무역 체제가 별로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 새로운 신통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역에서 과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범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조성돼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안보라는 것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같은 경우에 첨단 기술 위주로 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에서도 그 혁신 경쟁법이라든가 미국 경쟁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산업 정책을 하는 그런 새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발표해서 사실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힘을 쓰고 있다. 이제 뭐 WTO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WTO에 어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기능인데 사실상 분쟁 해결 절차는 거의 마비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WTO 개혁 이슈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WTO 회원국들 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사실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그 WTO 그 강요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성과를 도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런 그 다자무역 체제라기보다는 그 복수국 간의 어떤 협상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중 갈등 관계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 양안 문제라든가 또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도의 1차적인 관심은 중국, 파키스탄과의 경쟁이거든요, 사실. 그 또 하나는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술까지 전수를 받고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에게 밑보여서 나중에 이제 받는 손해랑 미국하고 서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비난 그걸 봤을 때 나중에 미국과 서방이 좀 더 그 뭐 포용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세계 경제, 국제 통상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생각이고요. 이제 미중 그 갈등 같은 경우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술 동맹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통상 질서, 그 다음에 디지털 규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참고로 뭐 트럼프 당시에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그 비용을 부담한 거를 예를 들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학계에서는 대부분이 사실상 그 미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 부담이 전가되었다는 점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골치 아픈 얘기인데요.
그 정치 외교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경제적 측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미중 갈등 시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아주 중요한 외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퓨 리서치에서 그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을 보면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또 비호감이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거의 뭐 한 80여 % 가까이 되고요. 호감도는 거의 뭐 16%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상당히 많이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그 적으로서의 개념이 커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적보다는 좀 더 경쟁자의 개념인데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은 적 아니면 경쟁자이지 파트너는 아니다.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9%,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그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 지도자로서 그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미중 패권 경쟁이 단기간 내에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고 4개 필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주로 그 디지털 무역이라든가 공급망 그리고 청정 에너지, 탈탄소,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제 조세하고 환폐 이런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결국 그 신통상 이슈라든가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데 다자무역 체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동맹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통상 질서를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어떤 국가 중심의 어떤 그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미국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협력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EU 간 그 무역기술위원회라든가 뭐 IPF라든가 또 쿼드라든가 어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뭔가 좀 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통상 규범을 수립하고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쌍순환 전략이라든가 또 중국 중심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CPTPP 참여, 뭐 대파 참여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에서의 어떤 거버넌스를 주도하려고는 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 그 공급망이라든가 신기술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무역 원활화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 경제 통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어떤 세계 경제 환경 변화 대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보건이라든가 전쟁 같은 이런 외부 충격이 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기업 쪽에서는 필요하고 공급원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전략을 갖다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역협상, 그 다음에 무역협정에서 경제통상협력으로 뭔가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디지털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같은 그런 대전환의 어떤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그 경제통상정책에서 특히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같은 그런 가치 관련 이슈가 결합되는 것이 기업들한테는 ESG 경영에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시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기술, 그다음에 R&D, 투자, 디지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